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철이입니다. 오늘은 마션스데이에 있었던 AME 내용을 텍스트 형식으로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날 유저 간담회 행사 중에서도 AME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NFT 마켓플레이스와 그리고 프루프의 일원이 된 것이 마르스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모두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화성인 NFT에 대해서 2차 저작권이 가능할지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요. 고이사님 답변으로는 법률적인 부분이 완벽히 되지 않아서 오픈을 하지 못했었는데 법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검토가 다 끝나서 곧 오픈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최근 기업들의 NFT, 메타버스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더마르스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장지혁 대표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그리고 규모를 키워서 간다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들과의 제휴 그리고 협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지금 키우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내 말고 해외에 광고나 이벤트를 한다면 어느 나라가 목표인지, 하게 된다면 얼마나 해외에 유입 인원이 들어올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은 고이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해외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해외는 우리나라와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타겟팅하고 있는 곳은 동남아를 위주로 타겟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더마르스의 마켓플레이스는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타버스 오픈 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K-팝 시티즌이나 아쿠아팜에서도 이용이 가능한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이사님 답변으로는 NFT 마켓 플랫폼들 중에서 가장 큰 오픈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아직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친밀하게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베네핏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폴리곤 체인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마켓플레이스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에 종속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NFT 시장의 마이닝 앱의 더마르스 이용자를 비롯해서 신규 유저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제가 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고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마이닝 앱을 이용하는 유저분들이 보통은 무료 채굴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화성인 NFT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성공하는 경험을 가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를 더마르스에서 유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신규 유저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더마르스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KYC 인증에 대한 로드맵도 다 발표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몇십만원, 몇만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화성인 NFT 홀더들이 콜로니 내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놀이동산의 자유이용권 같은 프리패스 기능이 있을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장지혁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혜택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선 로드맵상에서 MRST가 상장했을 때 화성인 NFT에 IEO 또는 IDO 권한이 있고, 마션 NFT가 더마르스의 첫 번째 NFT로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안에서 연결 지점을 찾을까는 계속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마르스 생태계 구축 진행 상황과 화성인 NFT의 추가적인 용도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고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쿠아팜을 프로듀싱해서 성공시키는 것에 주력할 것이고, 그런 성공의 경험들이 저희 메타버스 생태계로 더욱 확장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마르스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건물이나 코스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NFT화돼서 블록체인에 올려질 것이기 때문에 화성인 NFT는 뭐 생뚱맞게 갑자기 NFT가 돈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여서 NFT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더마르스의 메타버스 P2E를 통해 경제활동에서 어떠한 도움이 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티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장지혁 대표님께서 유저 관점에서 경제활동을 바라보자면 앞으로 P2E 컨텐츠가 많아질수록 결국은 수익성과 더불어 재미가 게임의 본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 실현과 재미가 가장 큰 모티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메타버스는 현재 유저의 니즈보다는 기업 자체의 니즈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더마르스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의 전시, 제휴, 광고를 도울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콜로니를 설계할 때도 유저의 움직임의 경로를 생각해서 충분한 광고 스팟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있고, 향후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면 메타버스가 안착되고 우리 생활에 들어온다면 가상에서 어떤 돈을 번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실물 경제하고 이어지는 접점들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하고 이어지는 접점들에 대한 예시로 세금을 메타버스 안에서 납부한다던가 아니면 배달을 시켜 먹는다던가 하는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메타버스 안에서 한다기보다는 실물 경제에서는 할 수 없는 건데 메타버스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굉장히 흥행할 거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더마르스 랜드 민팅 화이트리스트 기준 가격 수량이 궁금합니다. 장지혁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민팅은 해야 하는데 가격 수량 이런 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냐 고민하겠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더마르스가 흥행할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네, 고이사님 답변으로는 마르스의 가장 큰 차별점은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예를 들어 클레이시티,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등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땅이라는 재화를 사고 싶어하는 욕구는 아주 많기 때문에 땅을 주 수입원으로 가져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저희는 주 수익원을 포기하고 지금 아주 작은 공간 안에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이게 지금 저희 흥행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땅이 넓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여러 군데로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게임성과 작은 콜로니가 흥행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수익화해서 유저들을 유입시켰을 때 분산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강남역이 비싼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또 거기에 광고가 되고 또 들어오려는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선순환 구조를 거치면서 비싸지고 인기가 높아지는 건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 더마르스의 마켓플레이스 런치패드의 진행 방식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고이사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브리즈에서 진행하는 런치패드는 단순히 일반적으로 소개하는 런치패드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아티스트들이 혼자서 민팅 작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민팅을 할 때 글림이라던가 아니면 퍼블릭 민팅 이런 게 개인 혼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개발사들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은 아티스트들의 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더마르스는 이 플랫폼 안에서 이런 게 모두 해결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퍼블릭 민팅을 통해서 개인이 혼자서도 진행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물론 개인이 혼자서 론칭하는 경우에는 더마르스의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 런치패드가 성공의 경험을 제공한다면 더마르스 플랫폼이 점점 커지고 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면 마이닝 앱의 채굴량이 끝나면 마이닝 팻 NFT는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고이사님께서 마이닝 팻 NFT는 말 그대로 NFT이기 때문에 디지털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요. 현재 지금 채굴 속도로는 MRST 10억 개의 분량이 다 채굴되려면 9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상장이나 이런 이슈가 생기면 아마 동시 채굴자가 100만 명까지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2, 3년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고 펫이라는 NFT가 더 이상은 발행이 안 될 것 같은데, NFT는 NFT로 계속 존재할 수 있어서 충분히 2차 컨텐츠를 양산할 수도 있고 그 펫을 이용해서 유저분들이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저들의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인데요. 프루프의 일원이 된 것이 마르스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장지혁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프루프 콜렉티브 같은 경우에는 1000개의 멤버십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좀 작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멤버십 카드 속에서 보너스라든지 민팅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선행돼서 제공이 되고 지금 약 120이더리움 당시 가격으로 5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고가의 가격이 형성되어진 이유는 요즘에 핫한 문버드의 효과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파급력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 프루프 안에 모여져 있고 그 정보가 트위터나 이런 데로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멤버십 안에서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다고 하셨고요. 더 마르스가 가지는 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시장 정보성과 해외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그리고 해외에 더마르스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소개하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는 까다로운 해외의 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해서 긴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 프루프의 일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화성인 NFT 소유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만한 혜택이 있나요? 고 이사님께서 이 부분은 브릿지를 통해서 좀 더 고치시킬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셨고요. NFT 씬에서 자부심은 가격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결국 가격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브릿지나 여러 가지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서 가격 방어는 계속 할 것이고 그게 저희 시스템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MRST 토큰을 스테이킹하면은 포보스 토큰이 주어지고 포보스 토큰이 많으면 다시 땅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갖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화성의 NFT를 소유하는 것이 결국 땅과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브리즈에서 화성 NFT를 스테이킹하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고이사님께서는 지금 2초에서 2.5초마다 블록이 생성되고 생성되는 블록마다 1개에서 2개 사이에 브리즈 토큰이 발행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요. 발행된 브리지 토큰은 스테이킹된 화성인 NFT 개수로 나눠서 분배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스테이킹을 장기간으로 하는 게 더마르스 프로젝트에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장기간 스테이킹을 시키려고 하지는 않지만 기간별로 프로테지가 나누어져 있어서 한 달을 예치했을 때만 예정된 보상의 100%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더마르스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장지혁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동남아 시장으로 P2E를 먼저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 진입장벽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먼저 점유를 한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스태픈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비싸져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엑시인피니티가 했던 것처럼 스칼러십 프로그램을 따라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선진국가에서 대여를 해주고 수익 배분을 받는 형태의 구조가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러면 저변 확대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부터 시작을 해서 신규 유저의 저변을 먼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가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